제가 이렇게 세계의 근본 구조가 순간이 영원이 되고 부분이 전체가 되는 세계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그 뭔가 그 마법적이고 주술적인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저는 세계의 근본 구조의 하나로 주술적인 세계라고 봐요.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그 절에 다닐 때 그 전재성 박사님이라고 그 불교의 그 빨리어 경전, 그러니까 빨리어 경전이 부처님 원음에 가장 가까운 경전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말로 제일 먼저 번역하신 분인데, 그분 강의를 듣다가 그때 이제 수타니 파타 발음하기도 힘든데 그거를 배우다가 그 전재성 박사님이 이 세상이 주술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말에서 진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수타니 파타를 읽어보면은, 그리고 다른 불교 경전을 읽어봐도 그런 면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세상을 미혹시키는 그런 황당한 말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수타니 파타는 이게 이 경전이기 이전에 시집 같아요, 시집. 이게 이제 부처님이 그 제일 먼저 설한 경전이라는데, 이게 아주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아주 젊었을 때, 한 40도 안 됐을 때 설한 얘기 같은데, 뭐 구절구절이 다 시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누구야, 소설가 공지영이 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걸 제목으로 차용하기도 하고. 보면은 이게 경전이 아니라 시 같죠. 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도 시 같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또 수타니 파타의 그 다른 부분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그 수타니 파타의 그 첫 번째 사품, 두 번째 다니아경이라는 건데, 그거를 보면은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나는 이미 밥도 지었고 우유도 짜놓았습니다. 마이 강기슭에서 나는 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움막은 지붕이 덮여 있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스승은 대답했다. 나는 성내지 않고 마음의 어두움에서 벗어났다. 마이강 기슭에서 나는 하룻밤을 묵었다. 내 움막은 지붕도 없고 불도 꺼졌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이게 이 대꾸가 기가 막히고, 세계가 이렇게 주술적인 구조를 갖게 해주는 그 힘이라는 게, 그 원인이라는 게 저는 욕망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제 12연기에서 핵심이 이 욕망인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죠. 그래서 12연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여덟 번째 고리가 가래인데, 이게 이제 욕망이죠. 그래서 보통 그 불교에서 그 12연기의 그 메시지를 욕망을 줄여라, 욕망을 없애라, 무욕하라,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라 봐요. 그거는 욕망의 한쪽 측면, 나쁜 측면만 본 것이고, 그 욕망의 그 좋은 측면도 있는데 그거를 무시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12연기라는 게 핵심이 그 사람이 욕망에 따라 집착을 하게 되고 그 집착에 따라 존재가 변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핵심이지, 욕망을 버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욕망이, 그 나쁜 욕망은 탐욕은 그게 버려야 되지만은 그 선한 욕망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선한 욕망인 경우에는 이게 존재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게 무욕하라는 거는 욕망이 탐욕으로만 보고 이게 사람을 퇴보시킨다고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욕망의 한 측면만 본 거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욕망이 가진 좋은 측면 또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 욕망의 좋은 측면은 이제 사람을 더 선한 의지를 가지고 더 높은 수준으로, 높은 존재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퇴보하는 측면만 보는 거는 그거는 너무 왜곡한 거죠, 사실은. 부처님이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존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도한 거지, 나빠지는 거를 그걸 장려한 게 아니죠. 제가 이런 욕망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그 영화에도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여 년 전에 그 단편 영화를 몇 개 찍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핸드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욕망의 어떤 선한 측면, 이거를 이제 단편 영화로 나타냈었는데, 그 영화도 여기 고수부지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제 영화하고 이 여의도 윤중로하고 그 인연이 깊어요. 그 핸드폰이란 영화가 이제 14분짜리였는데, 시놉시스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어떤 꼬마가 이제 핸드폰을 주웠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스마트폰 전 단계의 그 아주 좋은 신형 핸드폰이 나왔을 때인데, 그 전에 그러니까 피처폰은 이제 통화만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오락도 할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이게 LCD 화면이 커져가지고 갖고 놀기 좋은 거죠. 애들은 또 이게 오락하려고 부모님들이 그 핸드폰 안 사주죠. 그래서 핸드폰 이거 오락하려고 기를 쓰는데, 얘는 아주 신난 거죠. 그래서 그 핸드폰을 주워가지고 이제 신나게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하고 그러는데, 주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서 이제 돌려달라고 하는데 얘가 안 돌려주고 도망을 가요. 근데 그 주인이 이제 추적을 해와요, 얘를. 뭐 위치 추적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그때도. 그래서 얘가 도망을 다니는데, 근데 어느 날 얘가 이제 꿈을 꿔요. 꿈에 어떤 여자가 나타나는데, 귀신 같은 여자가 나타나요, 산발을 하고. 그래서 얘가 깜짝 놀라서 깨어나는데, 그 핸드폰에 그 찍은 사진에 그 여자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기겁을 해가지고 기를 쓰고 이제 안 돌려주려고 했던 그 핸드폰을 이제 원래 주웠던 장소, 그게 여기 고수부지예요. 고수부지 오솔길이에요. 거기에 이제 다시 두고 가는데, 그 핸드폰에서 이제 그 여자 사진이 나타나더니 그게 이제 아가씨로 변해가지고 그 고수부지 오솔길을 걸어간다는 얘기.
그런 얘기였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욕망에 따라서 이렇게 마법적으로 죽었던 사람도 살아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 단편 영화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욕망을 가진 존재는 누구나 마법사,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카피처럼 얘기했는데, 이게 이 주제는 이게 타르코프스키급인데 이 연출이 발연출이라 가지고 망했어요. 제 영화가 다 그래요. 이 테마는 다 타르코프스키급인데 연출이 문제야, 연출이. 여기 이제 가면은 더 이상 뭐 교통통제 끝나고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우연히 그 파울로 코엘료의 그 연금술사라는 소설이 나왔어요. 이 소설도 그 주제가 같은 얘기죠. 이게 그 당시에 막 내가 핸드폰 막 찍을 때인데, 그때 2003년이었는데 그때 지나가는 버스에 이렇게 써있죠.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욕망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제가 이거 보고 그 단편 영화 찍은 거 절대 아니고, 제가 이제 불교 절에 다니면서 그 불교 교리를 배워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사실 완전히 따로따로인데 완전히 우연이었죠. 세계가 이렇게 주술적인 구조를 가졌다고 얘기하면은 또 이제 너무 비과학적인 얘기다. 과학을 들이대면서 또 이렇게 또 반론을 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근데 따지고 보면 또 이게 과학도 사실은 주술적이에요. 이게 그런 면에서는 종교와 본질이 같아요. 그 단적인 예로 보니까 전에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얘기할 때 했는데, 이게 과학의 뿌리도 이게 피타고라스의 신비주의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신비주의에서 종교도 나왔고, 어떤 비의 종교, 미스테리 의식을 하는 비의 종교도 또 피타고라스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과학도 피타고라스에서 나왔다는 게 정설이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수학, 그런 게 과학의 첫 번째 열매가 피타고라스한테 나왔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신비주의가 과학과 종교의 공통적인 뿌리예요. 그리고 또 근대 과학자들도 이게 그 연금술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돌 가지고 금을 만든다고 헛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과학이 발전한 거 다 알려진 역사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카발라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턴 같은 경우 보면은 뉴턴이 그 연금술 연구한 그 노트가 방대하다 그러죠. 과학보다 더 많이 한 게 아닌가, 더 많이 양이 더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연금술 노트가 아니라 이게 카발라 연구한 노트일 수도 있어요. 이 카발라가 유물론이기 때문에 이 과학하고 개념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뉴턴의 그 뉴턴 법칙도 이게 경험적인 데이터에서 나온 게 아니라, 뉴턴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원래부터 이거를 알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는 안 본 사람이 없죠. 근데 거기서 중력의 법칙을 생각해낸 사람은 뉴턴밖에 없잖아요. 이리로 가면 안 되고 저리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중력의 법칙이 이게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데이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뉴턴이 그냥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금술이나 카발라 쪽에서 이 사람이 누구한테 이렇게 그쪽에서 배운 게 아닌가. 응? 그리고 카발라를 보면은 이게 또 전에 이제 북한산의 그 산성 계곡에 갔을 때 그 루리아 카발라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때 그 아담 카드몬의 빛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원시인간 아담 카드몬의 눈에서 빛이 나와 가지고 그게 이제 스피로트가 받다가 깨져 가지고 그게 이제 산산이 흩어졌다. 이때 이 빛이 너무 센 원인이, 이 빛이 그러니까 이게 파동 형태가 아니라 점 형태, 점 모양으로 분리된 채 이렇게 아담 카드몬의 눈에서 나와가지고 더 위력이 셌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보통 고전 물리에서는 빛이 파동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근대 양자역학 들어오면서 이게 입자적인 성질도 가진다 그래가지고 이 빛이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고 이런 이중성을 가진다 그러죠. 그게 알려졌는데, 이게 빛의 이중성이 그러니까 이 아담 카드몬의 빛이 나온 그 카발라에서 개념하고 비슷하죠. 이게 거기서 따온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거기서 양자역학 개념을 또, 이게 그러니까 빛이 입자가 되는 게 이게 양자죠. 양자라 그러죠, 이런 거를. 양자역학이 여기서 나왔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뿌리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게 종교하고 같고,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종교하고 점점 더 비슷해져요, 이게 또. 근대에는 굉장히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됐는데, 현대에 와서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본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자본에 굴복해 가지고 그 자본에 맞게 데이터를 조작하고 결과를 조작하고 이런 비양심적인 과학자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사실은 종교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게 돼버렸어요. 과학이 종교처럼 미신화, 맹신화 돼버렸어요, 이게. 요즘 와서 보면 이게 뚜렷이 드러나죠, 이게. 이 과학을 깊숙이 분석해 보면은 이 종교와 차이가 없다는 게 여러 면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선 그러니까 과학이 대표적으로 고유의 그 법칙으로 내세우는 게 이제 인과율이 있죠. 보통 그 아직까지도 이제 과학에서 인과율은 널리 받아들이는 그 법칙이죠. 근데 이거를 그 종교에서는 이제 목적론이라고 그러죠. 무조건 되고 신의 모든 원인을 신으로 돌리는, 신의 의지에 따라서, 신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모든 원인을 돌리는, 이걸 이제 목적론이라 그러는데, 이 분석해 보면 이게 인과율이나 목적론이나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딱 한 가지에서 차이 나는데, 이제 원인과 결과를 따지죠. 이제 인과율도 그렇고 목적론도 그렇고 그 순서만 바꾼 것이지 사실은 기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서 인과율은 주어진 결과들을 이렇게 실험이나 관측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현상들의
공통적인 원인을 찾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인과율의 기본적인 과정이죠. 이런 공통적인 원인을 이제 과학에서는 자연법칙이라고 하죠. 근데 종교는 그 순서만 반대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종교는 주어진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찾아내는데 그 공통적인 원인이 이제 다 신이라는 거죠. 신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결과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과 종교 모두 원인과 결과는 이미 다 정해놓고 그 순서만 바꾼 거예요. 과학은 결과에서 원인을 찾아가는 거고, 종교는 이 원인에서 결과를 찾아가는, 순서만 거꾸로 된 거고 똑같아요. 근데 원인과 결과가 한 가지로 정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나요? 그게 없어요.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과학도 종교도 다 한 가지로 고정하는 거죠. 이게 한 가지로 미리 정해놓고 짜고 그 이제 원인만 둘이, 하나는 자연법칙이고 하나는 신일 뿐이고,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그 종교의 신의 위치를 자연법칙으로 바꿔 놓았을 뿐 그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과학은 이제 그 자연법칙이 모든 게 유물론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물질적인 원인 만 이렇게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종교는 그 원인이 이제 물질이 아니라 신의 정신이라는 거죠. 정신적인 원인을 찾는 거죠. 그렇게 미리 원인을 다 정해놓고 그렇게 짜놓고 이 과정만, 순서만 뒤바꾼 게 이제 차이죠. 근데 그 기본적인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둘 다 한 가지는 너무 유물론이고 한 가지는 너무 유심론이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이게 둘 다 틀린 거죠, 이게. 그래서 과학은 이런 면에 봤을 때도 종교하고 다르게 보는 건 이게 착시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뿌리도 같고 그 과정도 순서만 틀릴 뿐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그 기능과 목적도 같아요. 그래서 이 과학하고 종교를 찾는 이유가 이제 둘 다 이제 예측을 통해서 미래를 점치는 거에 있죠. 근데 이제 종교는 미신적이라 그러고 과학은 합리적으로 예측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겉보기에만 그런 거고, 이게 두 개가 기능이 결국 본질적으로 같고, 그리고 최종 목표가 돈을 추구한다는 데에서는 완전히 일치해요. 과거에는 이제 과학과 종교가 그 수단과 과정이 달랐다고 오해했는데, 과학은 이제 그 합리적인 수단과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오해했는데, 그 합리라는 것도 따져보면 이게 합리적이라는 원래 영어가 레이셔널이죠. 이게 레이쇼에서 나온 거죠. 레이쇼가 이제 비율이죠, 비율. 응? 그래서 이 합리에서 나온 그 비율이라는 게 원래는 이게 자본주의에서 나온 거죠, 이게. 그래서 투자 대 수익, 이익률을 합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합리라는 게 이게 뭐 타당한 게 아니고 이익이 많이 나는 것, 응? 투자에 비해서 이익이 많이 나는 게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이 과학의 합리라는 것도 이게 돈이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이성적이거나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의 목적이 돈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요즘 들어와서 점점 더 이게 드러나고 있죠. 이게 그 양심적인 과학자들 요즘 들어와서 진짜 찾기 힘들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사실. 이렇게 이제 여러 측면에서 이제 과학과 종교가 같다는 거를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과학이 본질적으로도 종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둘 다 조건에 따라 변하는 거고, 뭐 인위적이라는 면에서 같아요. 과학은 뭐 이 자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종교는 이제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 변한다고 변하는 거죠.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둘 다 인위적인 약속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과학이란 것도 이게 그 과학자들이 발표하는 게 연구 결과가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게 진리라고 할 수 없고, 그 과학자들끼리 내부에서 합의하는 거죠. 이게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이게 기껏해야 유효 이론이지. 유효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이론이지, 이게 진리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종교도 이제 그 성직자들끼리 지네들끼리 계율을 정하고 성서를 해석하고 그런 사제끼리 약속이죠. 그래서 이게 인위적인 약속 체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강요하는 도덕적인 계율이 된다는 데에서는 공통적이에요. 과학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편의는 많이 가져다 줬어요. 근데 그 부작용은 아주 그 파멸적이죠. 뭐 과학이 없어도 좀 불편해서 그렇지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과학의 부작용은 이게 환경 문제라든지 핵무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지구 전체를 완전히 절멸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편의는 과학이 가져온 편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의 목적론을 비판하죠. 그 에티카에 보면 1장의 마지막에 기다란 줄을 달아 가지고 그 목적론을 비판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스피노자의 모순이에요. 스피노자도 똑같은 목적론을 펴고 있어요. 스피노자도 그 철학을 펴는 목적이 있어요. 유물론이죠. 유물론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그 철학을 억지로 짜내고 있는 거죠. 겉보기에는 에티카 막 이렇게 기하학적 원리에 따라서 한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 기를 죽이고 어렵게 만들어서 기를 죽이고 그런 굉장히 겉은 화려하지만 내용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의 그 철학은 유물론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신은 들러리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연이나 우주가 신이라는 그의 자연주의는 그 자본주의의 위력을 자연이란 신에 빗대어 가지고 그 자본가에 복종하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프로파간다를 퍼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 유물론을 세우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제가 이제 인간은 세계이고 그 세계는 주술적인 세계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헛소리로 보면 안 돼요. 현실을 보면은 그게 그 말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인간이 그 인간의 의지대로 지구 표면 전체를 다 바꾼 거를 보면은 이거는 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마법하고 과학을 많이 다르게 보는데 그 차이는 속도에 있지 그 근본적인 본질은 같아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을 경우에 이게 천천히 아물면은 이게 과학이라고 하겠죠. 이게 자연스러운 과학적인 과정에 따라서 아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속도를 빨리 하면 이걸 마법이라고 그러죠. 응? 그래서 과학과 마법의 차이는 그 속도에 있는 거지 그 본질에 있질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천천히 자연적으로 아무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것도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이것도 마법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현대에 와서 인간이 지구 전체 표면을 다 바꿔 놓은 거를 보면은 응? 이건 이제 마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 기도가 이런 세계의 그 주술적인 구조를 이 고대인들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기도가 이런 세계 주술적인 구조를 이미 깨닫고 있던 고대인들의 유산이 아닐까. 응? 그래서 기도가 이게 황당한 게 아니고 미신적인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어요. 우리 말에도 말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여보. 기도는 말로 하는 거고 이 말이 실제로 주술적인 효과를 가져요. 저는 그걸 언제나 느껴요. 그러니까 그 무심코 하는 말 중에 무심코 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은 거기에 상처를 받죠. 그 말은 그냥 이렇게 소리일 뿐이고 이 공기가 이렇게 압축 팽창하는 그런 물리적인 과정일 뿐인데 이게 사람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다는 게 이게 주술적인 효과가 아니면 뭐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로 보니까 악성 댓글 같은 경우에 악성 댓글은 그냥 그 누가 단지도 모르고 그냥 그 초딩이 단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장난처럼 다는 말에 그 연예인들은 충격 받아가지고 자살까지 하잖아요. 이게 뭐 총칼보다 더 무서운 물리적인 효과를 낳아요. 이런 거 보면 말이 주술적이라는 거 이걸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기존의 그 철학이라든지 종교를 보면은 이런 말의 주술적인 힘이라든지 이 세계가 주술적인 구조를 가졌다는 걸 이렇게 부정하려고 하죠. 부정하고 결정론을 내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주술적인 구조를 가진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자유의지가 있고 거기에 따라 욕망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세계가 반응하는 건데, 그게 이제 세계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그 기득권들은 그거를 부정하려고 그래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때까지 지배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자꾸 결정론을 내세우려고 그러죠. 이 결정론을 내세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 지배층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사람들이 그런 건 자신의 그 자유의지와 욕망의 힘을 알고 그 주술적인 구조를 알아차리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욕망을 꺾으려고 결정론을 펴는 거죠. 제가 결정론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론적 요소도 많죠. 인정하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단 1%가 있더라도 자유의지도 있다. 그걸 부정할 수 없다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론을 주장하는 거는 그 의도가 그 인간을 무력화하고 노예화하기 위한 음모지, 이거는 진실이 아니죠. 이거야말로 황당한 얘기고, 그런 점에서 이제 또 이 과학과 종교 둘 다 이 결정론을 많이 주장해요. 그런 점에서 또 둘이 또 한패예요. 본질적으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둘이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로는 한패예요. 그들이 지배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일 뿐이지 이게 진리나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여기서 우수구지 쪽으로 내려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간은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뭐 잘난 체 한다, 중2병이다, 4차원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근데 이거를 알아보면은 아주 우리 동양에서는 아주 전통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이 자본주의 때문에 인간은 세계라는 개념이 이제 희박해졌는데, 고대에 가면 이게 동서양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원래 하늘 천자가 사람을 의미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위에 짝대기 두 개가 없어지면서 이제 지금의 사람인자가 됐는데, 고대 각골 문자에 보면은 이 하늘천이 사람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사람이 하늘이다, 사람이 세계 전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세계다라는 개념을 각골 문자 이전부터 이미 갖고 있던 개념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는 버마이려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버마이려가 아트만이 브라흐만이라는 얘기니까 자아가 우주 또는 신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이제 인간이 신이고, 죄송합니다, 세계라는 개념하고 똑같죠. 근데 이 버마이려는 아리안의 개념이죠. 아리안은 이제 코카서스 인종이니까 이게 서양 사람들, 유럽 인종의 이제 원형이죠. 그래서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이 고대에는 이게 뭐 벚꽃비가 막 벚꽃비가 막 엄청 이렇게 벚꽃비가 내리지? 바람이 부는구나. 벌써 떨어지면 안 되는데, 벚꽃 축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떨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 이제 동학의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니까 하늘이 세계를 의미하고 천주를 의미하니까 인간은 세계라는 개념하고 똑같죠. 그래서 인간이 세계라는 거는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개념이 희박해졌는데, 자본주의 때문에 너무 돈 따지니까 사람은 완전히 물질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돈만 따지니까 그런 개념이 황당한 얘기로 들리지만은 원래는 이게 고대에는 동서양 모두 다 공통적인 인식이었다는 거. 이렇게 인간은 세계이지만 그 세계가 보편자로서 가장 광범위한 우주로 확장된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벌레만도 못한 자기 눈앞에 생존만 급급해 가지고 악행을 일삼는 그런 저급한 세계로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인간이 누구나 이렇게 최고의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최하의 존재도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게 또 인간의 특징이죠. 이게 이제 인간이 세계라는 그 특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로 우수부지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거기 물 있으니까 거기서 맨발 걷기 또 잠깐 하고, 인간이 누구나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가졌다는 데에서는 평등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부자냐 빈자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가능성의 차이를, 다양한 가능성에 있어서 차이는 없죠. 이 다양한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건 아주 큰 죄악이라고 봐요.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각자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그 세계들이 저는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 세계라는 게 서로 상대적이고 그 절대적인 기준을 갖지를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전에 프로타고라스가 말한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은 인간 각자가 만물에 대한 각자의 척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척도들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인간마다 다 다르다는 상대성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프로타고라스의 말에, 철학에 동의하고, 인간은 세계다라는 말도 그 프로타고라스의 말과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서로 소통하지도 않는다고 봐요. 그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에서도 각 모나드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모나드에 그 창이 없다고, 윈도우리스 모나드란 말이 유명한데 이게 그런 의미예요. 왜 서로 소통하지 않느냐, 그거는 아주 간단한 경우만 따져봐도 알 수 있어요. 전에 이제 SNS에서 한번 그 회색이기도 하고 파란색이기도 하고 두 가지 색깔로 보이는 이상한 게 있었죠. 이상한 그림이, 이상한 사진이. 그걸 대부분은 회색으로 보는데 아주 그 한 10% 정도가 그걸 파란색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색깔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 세상 전체를 보는 시각은 얼마나 많이 차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 개개인이 인식하는 세상이 저는 세계라고 보고, 인간 자신도 세계이고
인간이 인식하는 대상 세계도 세계라고 보고, 둘 다 세계라고 봐요. 그래서 이 각 세계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인 측면은 없느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측면도 있지만 상대적인 측면도 인정해 주라 이거죠. 절대주의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 세계라는 게 이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이 교묘하게 섞인 게 아주 오묘한 세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플라톤의 절대주의적인 세계도 있지만은 그 프로타고라스의 그 상대적인 세계도 분명히 있다. 그 양쪽 세계를 다 고려해야지만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왼발을 벗었어요. 벗고 이제 거의 지하철역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대주의는 절대적으로 맞고 절대주의는 상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들마다 이런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절묘하게 섞인 그런 세계라는 거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보면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막 자유의지 없다 그러고 결정론을 내세우지만은 실제로 현실에서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 고집 많아요. 고집 엄청 세요. 저쪽으로 건너가서 물속으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은 세계이고 인간 각자가 각각의 세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을 때 이게 독재가 행행하게 되고 이게 세상에 비극과 혼란이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그거라고 봐요. 각자의 세계를 서로 존중해 줄 때 그게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물로 들어갑니다. 탕후루에서 바닷가가 생각나네요. 수많은 세계의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딱 그 시가 생각이 나요. 여기서 좀 이렇게 큰 애들도 보이는데 나 같은 어른도 있고, 이게 탕후루시에서 아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아이들도 가릴 거 없이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고, 그 인간들이 각각이 세계의 바닷가라는 거죠. 그 인간 각각이 세계이고 그 세계들이 바닷가에서 뛰어논다는 얘기죠.